조선 성종 15년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던 밤, 정실 부인 박 씨의 손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하얀 비단 위에 꽃처럼 피어났다. 손목이 깊게 파인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는 마치 그녀 마음속 증오의 깊이를 보여주는 듯했다. 마님, 어찌하시옵니까? 하녀가 다급히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20해 동안 이 저택의 안주인으로 군림해온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놓지 못할까? 오늘 이후로 이 댁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바로 그날 아침 운명을 바꿀 소식이 전해졌다. 첩실 송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 정실 부인과 달리 들어온 지 겨우 3년 만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젊고 아름다운 첩실. 그 순간부터 박 씨의 마음속에는 검은 독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첩실이 머무는 별채에서는 축하연이 한창이었다. 주인 윤판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하인들까지도 덩달아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정실 부인 박 씨는 홀로 방에 앉아 찬 달빛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돌쇠 어멈, 내일부터 모든 약재를 점검하도록 해라. 특히 몸조리에 쓰이는 것들을 말이다. 하녀 돌쇠어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랫동안 박 씨를 모셔온 그녀로서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마님, 설마. 설마가 아니라 확실히 하려는 것이다. 이 집의 후사는 반드시 내가 결정할 것이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한기가 서려 있었다. 해가 뜨자마자 박 씨는 첩실이 머무는 별채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상한 정실 부인의 가면이 완벽하게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송씨, 몸은 좀 어떠하오? 박 씨가 들어서자 첩실 송 씨는 황급히 일어나 절하려 했다. 비록 첩이지만 정실 부인 앞에서는 예를 다해야 했다. 아니, 안 되겠소. 산모가 어찌 일어나려 하오? 그대로 누워 있으시오. 정실 부인의 표정은 한없이 온화했다. 하지만 송 씨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치 독사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실마님께서 이리 오시니 소인이 어찌 감사를 아뢰지 않겠사옵니까? 무슨 말씀이요? 우리는 한 집안 식구가 아니요. 더욱이 귀한 아들까지 낳아주었으니. 정실 부인이 갓난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붉고 작은 얼굴, 작게 움직이는 손. 이 작은 존재 하나가 자신의 20년 세월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그 작은 목숨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별채 안은 몸조리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다. 유모와 몇 명의 하녀들이 산모와 아기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정실 부인은 이 모든 평화로운 광경이 역겨웠다. 참, 몸조리에 좋다 하여 특별히 준비한 약재가 있어. 어미가 건강해야 아이도 튼튼하게 자라는 법이니까. 정실 부인이 가져온 비단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포가 나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약이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다. 송 씨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정실 부인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정실마님의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죽어도 잊지 않는다니. 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이가 아니겠소. 하지만 정실 부인의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흘렀다. 오래오래 함께 살 사이라니. 그대는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사흘 후, 송 씨는 극심한 복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정실 부인이 준 약을 다려 마신 후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다. 어찌 이리 아픕니까? 아이고, 송 씨의 비명소리가 별채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유모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했다. 달려온 의원이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맥박이 이상했다. 몸조리 중인 산모에게서 느껴져서는 안 될 기운이 돌고 있었다. 이상하옵니다. 분명 독초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독초라니요? 의원 어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유모가 다급히 물었다. 독초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산모가 드신 것 중에 몸에 해로운 것이 있었던 모양이요. 당장 토하게 하고 해독제를 써야겠소. 의원의 말에 별채 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녀들은 송 씨가 먹은 모든 음식을 다시 점검했고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했다. 정실 부인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정도로는 죽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쇠 어멈, 혹시 송 씨가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부엌 아이들을 불러 자세히 물어보아라. 알겠사옵니다, 마님. 돌쇠어멈이 물러나자 박 씨는 홀로 미소를 지었다. 부엌 아이들 중 자신의 사람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증거는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될 것이었다. 설사 누군가 의심한다 하더라도 정실 부인인 자신에게까지 화살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었다. 한편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송 씨는 점차 한 가지 확신이 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송 씨가 간신히 회복되자마자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갓난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기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마저 가빠졌다. 작은 마님, 애기씨 몸이 너무 뜨겁사옵니다. 유모의 다급한 외침에 송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직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몸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 당장 의원을 불러오라. 이미 분부하였사옵니다. 그때 정실 부인이 나타났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송 씨의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일 것처럼 보였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 같은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송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갓난아이들이 의뢰 겪는 일이니까. 정실마님, 혹시 송 씨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었다. 오히려 정실 부인을 의심한다는 죄목으로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다. 의원이 아기를 진찰한 결과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이것은 고의로 독을 먹인 것 같소. 독이라니요. 정실 부인이 놀란 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놀람은 완벽한 연기였다. 그렇소. 아이가 먹은 젖에서 독기운이 느껴지오. 산모가 독을 먹었거나 아니면 의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끔찍한 추측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무엇이옵니까? 누군가 일부러 아이에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갓난아이에게 독을 먹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다. 송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확신이 섰다. 누군가 자신과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송 씨는 유모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다른 하녀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만 켜놓고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유모, 우리가 위험하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정실마님께서 우리를 없애려 하신다. 유모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양반가의 암투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자금마님, 그러한 말씀을 혹시 누가 들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이제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우리 모자는 죽고 말 것이다. 유모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을 양반집에서 살아온 그녀로서는 이런 일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첩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져갔고 수많은 아이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송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순진했던 젊은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에 불타는 전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분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약점 말이옵니까? 정실마님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 테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유모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다. 유모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정실 부인이 시집 오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많은 비밀들이 묻혀 있었다. 유모, 정실마님께서 시집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있느냐? 왜 그런 것을 물으시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이다. 유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 정실마님께서는 원래 다른 분과 약혼하고 계셨사옵니다. 다른 분이라고? 네, 김대감댁 도련님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송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하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급작스럽게 그 후에 우리 도련님과 혼인하게 되셨습니다. 송 씨의 뇌리에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스쳤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었다. 그 김대감댁 도련님, 어떻게 돌아가신 게냐? 그것이 참 이상했사옵니다.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열병을 앓더니 그것도 혼례 직전에. 유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금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의심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혹시 독? 유모가 깜짝 놀라며 송 씨를 바라봤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유모의 표정에서 송 씨는 확신을 얻었다. 정실 부인은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었다. 유모, 그때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글쎄이옵니다. 김대감이 아직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송 씨의 결심이 확고했다. 진실을 알아내는 것만이 자신과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밤, 송 씨는 몰래 야음을 틈타 김대감 댁을 찾아갔다. 낮에는 민 씨의 감시를 피할 수 없어서이다. 김대감은 아직 살아 있었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송 씨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송씨라 하셨소? 윤 판서 댁에. 네, 그렇사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 집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갑지 않았다. 무슨 일로 이곳에? 대감님, 소인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도련님의 죽음에 대해. 김대감이 갑자기 일어났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그에게 깊은 상처였다. 그 일을 왜 묻소? 죄송하옵니다만 소인도 지금 같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옵니다. 같은 위험? 송 씨가 자신과 아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독살 시도, 의문스러운 병증, 그리고 정실 부인의 수상한 행동들. 김대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의심했던 것이 맞았구려. 무엇을 의심하셨사옵니까? 내 아들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김대감이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황변된 종이와 바랜 먹물 글씨색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내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쓴 편지요. 읽어보시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 씨가 혼례를 앞두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다는 내용이었다. 요즘 약혼녀가 자꾸 약을 끓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약을 마신 후 몸이 이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아마도 쓰다가 병이 심해져서 완성하지 못한 듯 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증거는 더 있어. 김대감이 단호히 말했다. 내가 은밀히 조사한 결과 그 무렵 박 씨가 약재상에서 특이한 약재들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소. 어떤 약재들이옵니까? 독초. 그리고 그것을 감추는 약재들 말이오. 김대감의 말에 송 씨는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 박 씨는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송 씨는 김대감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박 씨의 과거 범죄를 폭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살 시도를 막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박 씨는 이미 한 번 완전 범죄를 저질렀소. 두 번째도 완벽하게 할 것이오. 김대감의 경고는 정확했다. 박 씨는 이미 경험이 있는 살인자였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도 숙달되어 있었다.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사옵니다. 그렇소. 내가 신뢰하는 절이 하나 있어. 그곳에 잠시 맡겨두시오. 김대감의 도움으로 갓난아이는 깊은 산속의 절로 피신했다. 이제 송 씨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박 씨의 현재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송 씨는 다시 별채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음식과 약재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역시나 박 씨는 다시 독이 든 약을 보내왔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았다. 송 씨는 그 약을 몰래 빼돌려 김대감에게 보냈다. 역시 독이 들어있어. 이번 것은 더욱 치명적이요. 김대감이 약을 분석한 결과였다. 박 씨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다. 송 씨와 김대감, 그리고 의원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함정을 준비했다. 송 씨가 죽은 척하고 박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별채에서 송 씨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고, 너무 아파옵니다. 유모와 하녀들이 달려들었고 곧이어 의원이 불려왔다. 송 씨는 정실 부인이 보낸 독을 마신 척 연기했다. 의원 어른,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정실 부인이 나타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독에 중독된 것 같소. 이번엔 정말 위험하오. 의원의 말에 정실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살 가망이 글쎄이옵니다. 이번엔 독이 너무 강해서. 그때 송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정실마님, 소인이 죽기 전에 할 말이 무슨 말이요? 힘들면 나중에. 아니요. 지금 당장. 송 씨가 힘겹게 일어나려 했다.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다. 김대감댁 도련님 아시옵니까? 그 순간 정실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이요? 그분도 이렇게 독으로 박 씨가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송 씨가 벌떡 일어났다. 이제 끝이옵니다. 정실마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정실 부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처럼 몰릴 수 있으리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슨 짓이요? 감히 이 몸에게 포조를 들이밀다니? 정실 부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송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정실마님의 약재에서 독초 성분이 검출되었고 의원과 약재상 하인이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대감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까지 증명해 주셨사옵니다. 김대감이 앞으로 나섰다. 부인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죄를 되풀이한 죄, 어린 생명까지 해치려 한 죄, 더는 묻히게 두지 않을 것이요. 정실 부인은 떨리는 눈으로 송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너 따위가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녀의 분노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포졸들이 그녀의 팔을 잡아 결박했고 정실 부인은 비틀거리며 끌려갔다. 그 뒤를 따라 눈물을 흘리며 걷는 하녀의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다. 정실 부인 박 씨는 옛 일을 회상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댁 도련님. 글 공부엔 능했으나 사람 마음 하나 읽지 못하는 가문과 이름만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내였습니다. 나와의 약혼도 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김대감의 정치적 동맹으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발을 들이고 처음 들은 말이 저녀는 지금부터 일꾼이라며 하인들의 빈정거림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도련님은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내게 손을 내밀지도 가문을 향해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내 자존심 하나였습니다. 부당하게 던져지고 이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집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김대감이 아닌 윤판서 댁과 혼인을 해야 한다고. 김 도련님이 사라진다면 그 길이 열릴 테니까 말입니다. 나를 욕하라면 욕하십시오. 하지만 그때 나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내 목숨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분을 조용히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관청에서는 박 씨의 죄를 조사한 끝에 사약을 내리는 판정이 났다. 그녀는 조용히 사약을 들이켰다. 울음도 비명도 없이 박 씨는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지위와 집안의 권세는 그녀의 죽음과 함께 먼지처럼 흩어졌다.